문희정의 핫 키워드. 네,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오늘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프닝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피랍됐다가 구출됐던 한국인 A씨가 상당히 위험한 지역을 여행을 다녔던 걸로 또 밝혀졌죠. 네, 개인의 해외여행은 사실 사생활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문제는 이분이 다녔던 나라들이 우리나라 외교부가 여행 경보를 발령한 지역이라는 점인데요. 한 해에만 3천만 명이 출국을 하고 점점 혼자 하는 여행도 늘고 있는 추세여서 조금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 A씨는 지난 1월부터 함께 납치된 미국 여성과 함께 모로코에서 서사하라, 모리타니, 세네갈을 거쳐 납치범들이 납치 후 데려가려 했던 말리도 이미 여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외교부 여행 경보상 모로코와 세네갈은 여행 유의, 서사하라는 황색 경보인 여행 자제, 모리타니와 말리는 철수 권고 지역입니다. 네. 이 A씨가 여행한 대부분의 지역은 현지 한국 대사관에서도 납치나 버스 강도 등에 유의하라고 경고하는 곳으로 지난주에는 무차별 총격 테러 발생 시 행동 요령을 배포하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A씨가 납치된 부르키나파소는 여행 자제 지역이었는데요.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지역들은 아니지만 이미 위험하다는 경고가 내려진 지역들을 여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가 조금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뭐 저도 그렇고요. 이번 사건을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여행 경보에 대해서 좀 새삼스럽게 알게 된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이 여행 경보가 단계별로 있죠? 네, 총 4단계로 나뉘는데요. 이 여행 경보는요, 해당 국가의 치안 상황이나 테러, 납치, 자연재해, 보건 등의 이유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에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와 여행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수준의 대국민 안내 제도이긴 하지만 4단계, 마지막 4단계 여행 금지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 여권법 26조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이 외교부 영사 관련 홈페이지에 따르면 여행 경보는 여행 유의, 여행 자제, 철수 권고, 여행 금지 이렇게 4단계로 나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남색 경보, 황색 경보, 적색 경보, 흑색 경보까지 색깔로도 이렇게 나라들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행 경보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 나라가 반드시 안전하다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과 또 한 나라라 같은 나라라 할지라도 지역에 따라서 위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단계별로 그 단계에 어떤 나라들이 속해 있는지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나요? 네,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행을 떠나시기 전에 일단은 가려는 지역이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나라라 할지라도 지역에 따라서 발령된 경보가 다르고요. 네. 또 시기별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가별 내부 상황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중국이라든지 태국, 미국, 스페인 등 의외로 우리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들이 여행 유의 지역이나 여행 자제 지역으로도 나와 있기도 해서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일단은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흑색 경보가 발령된 여행 금지 국가들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아프가니스탄과 필리핀, 리비아, 예멘, 이라크, 소말리아 등 7개국인데요. 물론 그 날짜는 정해져 있고요. 이 날짜들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각종 분쟁과 시위 소식 많이 전해드린 대표적인 나라들인데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그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된 곳은 그러면 금지잖아요. 절대로 여행을 못 가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라고 해서 영주의 목적이라든지 취재, 보도, 또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기업 활동 등의 경우에는 극히 예외적으로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여행 금지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단 여행 금지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 중에 본인에 대한 안전상의 위해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요. 허가 기간이 종료되면 즉각 철수해야 하고 만약 허가 기간 중 상황이 악화돼서 철수해야 한다고 정부가 판단해서 통보한 경우 이의 없이 철수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뭐 그래도 미리 알아보고 가는 거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아마 뭐 해외여행을 요즘 워낙 많이들 가시니까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이라는 걸 안다 하더라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주변에서도 갔다더라. 그리고 뭐 경보가 발령돼도 뭐 설마 나까지 위험해지겠어?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하니까 이 정보를 어디까지 신뢰를 하고 믿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감이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요. 해외여행 준비하시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하시잖아요. 제일 먼저 들어가 보는 데가 어디예요? 블로그입니다. 그 지역을 먼저 다녀오신 분들이나 그 지역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는 글들. 저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한 데다 정부 내에서도 여행 경보 제도를 보다 단호하게 운영하자는 강경론과 여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또 국가 간의 관계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가고 있는 곳인데 우리나라만 규제하기도 어렵고요. 또 현지에 사는 교민들이라든지 그 나라와 교역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단순히 무조건적으로 안전지상주의만을 내세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A씨가 아프리카 첫 여행지로 삼은 여행 유의 지역인 모로코의 경우 한국인 관광객 수가 2015년에는 22,199명에서 2017년에는 무려 48,883명으로 84.2%나 증가를 했고요. 네. 또 한국인 피랍이 발생하고 내전이 악화돼서 여행 금지 국가인 리비아의 경우 아직 4명이 생업을 이유로 현지에 머무르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뭔가 상황이 발생을 하고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국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결국 국가가 또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서 리비아에 머무르고 있는 이 4명의 경우 외교부 관계자는 여권을 무효화하고 여권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다라고 했지만 이들이 국외로 이동하다 적발되지 않는 한 한국 강제 송환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분들의 경우 사실 여행 금지 국가를 들어갔다 나왔다 하더라도 나중에 뭐 특별한 위법적인 사항이 발생을 해서 조사하지 않는 한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제외 동포만 740만 명이고요. 한 여행업체 발표에 따르면 혼자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2018년 기준 전체 여행객의 30% 정도여서 자신의 동선과 위치를 수시로 가족이나 각국 영사에 알리지 않는 이상 우리 정부가 일일이 확인하고 강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교부 관계자도 거주 이전의 자유와 여행의 자유라는 기본권 부분과 공공의 안전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하지만 우리 정부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동 등 위험 지역의 여행 경보 수준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면서 프랑스 등 위기관리 선진국과 공조 체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도 뭐 나름 애를 쓰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그동안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해외에 나가 있을 때 우리 공간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다. 이런 불만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체류 시 갑작스럽게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제일 먼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나가 있는 공간들이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표현 좀 외람되지만 외교부 직원들이 일을 안 한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 관련 해외 사건 사고가 연간 2만 건에 달하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약 50건이 넘는 사건 사고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네. 그리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 이에 따라서 해외 공간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활동이 더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월 15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을 공포했는데요. 이민이나 해외 파견, 거주, 해외여행, 출장 등으로 출국했다가 해외에서 각종 재난에 휘말린 대한민국 국적의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이 헌법상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법률로 처음 구체화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지난해 5월부터는 해외 사건 사고와 재난에 대응하는 해외 안전 지킴 센터를 24시간 365일 가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자, 하지만 국가가 무한정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여권 분실 여행객의 여권 재발급이라든지 현지 의료기관 사법체계 정보 제공, 또 긴급 상황 발생 시 우리 국민의 안전 확인과 피해자 보호 지원 등으로
한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정되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런 부분은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것도 저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어요. 네, 국민들이 이 정부의 영사 서비스를 무조건적 의무로 간주하고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가 있습니다. 네. 예, 국민이 영사 조력을 남용하거나 공무원들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을 할 경우 정부가 먼저 영사 조력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요. 그럼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 상식 수준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 이 영사 조력의 기본 원칙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사 상황 시에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보호의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받을 수 없는 서비스라면 해외에서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준을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영사 조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기본적으로 재외 국민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자, 안 되는 것들 제가 구체적으로 짚어드릴게요. 예. 벌금을 대납해 준다거나 의료비나 변호사비 등의 비용 지불 안 되겠죠. 그리고 숙소나 항공권 예약 대행 안 해줍니다. 병원과 의료비 교섭도 안 해주고요. 네. 사건 사고 관련 보험회사와의 보상 교섭 이건 사실 다 국내에서도 본인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구금자 석방과 감형을 위한 외교적 협상 등은 이 영사 조력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가능한가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고요. 이제 곧 또 여름 휴가철이 시작이 돼서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도움을 원하려면은 그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행동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기본 원칙만 좀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1부는 여기서 짧게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뒤 2부 국경 없는 토론 이어가겠습니다.